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54분입니다. 네,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기운차게 한 주의 시작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저는 오늘따라 조금 다른 월요일보다 더 조금 힘든, 약간 힘이 빠지는 좀 그런 월요일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생각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그런 월요일을 보냈는데, 지금은 뭐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제 기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이렇게 기운이 빠지면 그 주 내내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기운 없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운 내시면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 항상 하시고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노인과 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이렇게 목차로 나눠지는 부분이 없어서 좀 임의대로 제가 끊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들으실 때에는 연달아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끊기가 번거롭네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노인과 바다는 뭐 크게 현재까지 읽었을 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현재까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과 바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다 위로 어렴풋이 떠오르자 노인은 다른 고깃배들이 해안 쪽에서 해류를 가로질러 수면에 바짝 붙은 채 한가로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가 점점 더 밝아지면서 바다 위에 찬란한 빛을 쏟아놓았다. 마침내 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평평한 바다가 빛을 반사하여 그의 두 눈을 부시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해를 쳐다보지 않은 채 노를 저었다. 물속을 내려다보며 어두운 물속에 곱게 들이온 낚싯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는 어떤 어부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올 수 있었다. 그렇게 해야만 어두운 해류의 층마다 정확히 그가 바라는 수심에다 미끼를 놓고 그곳을 헤엄쳐가는 고기를 기다릴 수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해류가 흐르는 대로 미끼를 내맡겼고, 또 어떤 어부들은 때로 180m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1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미끼를 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난 정확하게 미끼를 들이올 수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단지 내게 운이 따르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겠어? 어쩌면 오늘 운이 닥쳐올는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아닌가. 물론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되거든.
해가 떠오른 지 벌써 2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아프지 않았다. 배가 세척밖에 눈에 띄지 않았고 그 배들마저도 저 멀리 해안선 쪽에 나지막하게 떠 있었다. 평생 동안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이 상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내 눈은 아직도 멀쩡해. 저녁해를 똑바로 바라보아도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으니까. 저녁 햇살이 지금 햇살보다 훨씬 강한 빛을 내뿜는데도 말이야. 하지만 아침 햇살에는 눈이 따가워. 바로 그때 구남새 한 마리가 검고 길쭉한 날개를 활짝 펴고 그의 앞쪽 상공을 맴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새는 날개를 뒤로 쭉 젖히고 비스듬하게 수면에 급강하에 내려왔다가 다시 맴돌며 휙 하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 선회했다. 저놈이 뭘 찾아낸 모양이구나. 그냥 먹이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새가 빙빙 맴돌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노를 저어 나갔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이 위아래로 고추 드리워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기를 제대로 낚아올릴 수 있도록 해류 속으로 배를 밀어 넣었다. 물론 새를 이용하지 않고 고기를 낚아올릴 때보다 속도가 빠르긴 했지만 말이다. 새는 다시 공중으로 더 높이 솟아올라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다시 한번 빙빙 맴돌았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수면으로 급강하였는데 그때 노인은 물 위로 날치가 불쑥 튀어올라 필사적으로 수면을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만색이다.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큰 만색이야. 노인은 노쪽에 노를 걸어놓고 뱃머리 아래에서 작은 낚싯줄 하나를 꺼냈다. 철사 목줄과 중간 크기의 낚싯바늘이 달려있는 이 낚싯줄에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매달았다. 그는 뱃전 너머로 낚싯줄을 던지고는 고물에 있는 고리 달린 볼트에 당당히 동여맸다. 그러고 나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달아 줄을 돌돌 사려 이물 쪽 구석에 놓아주었다. 그는 다시 노를 젓기 시작하면서 날개가 길쭉한 검은 구만새가 수면 위로 나지막하게 날면서 열심히 먹이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지켜보고 있자니 새는 날치의 뒤를 쫓으면서 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쓸데없이 사납게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또다시 급강하였다. 그 순간 노인은 커다란 만세기가 달아나는 날치떼를 쫓고 있어서 수면이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세기들은 날치떼가 날고 있는 아래쪽에서 물을 가르면서 물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날치가 수면에 떨어지면 전속력으로 달려들곤 했다. 굉장한 만세기 떼로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세기 떼가 아주 넓게 흩어져 있어서 날치들이 도망갈 기회가 별로 없겠는걸. 구남새도 먹이를 차지할 가망이 전혀 없고 구남새한테는 날치가 너무 큰 먹잇감인데다 너무 빨리 도망치거든. 노인은 날치떼가 몇 번이나 거듭하여 수면에서 튀어오르고 구남새가 헛된 동작을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 만세기 떼는 내게서 멀어졌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놈들은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달아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어쩌면 무리에서 뒤처진 놈 하나쯤은 낚을 수 있겠지. 게다가 내가 노리는 큰 고기가 만세기 때 주위에 있을지도 몰라. 내가 찾는 큰 고기는 그 근처 어디에 틀림없이 있을 거야. 물 위에서는 구름이 산더미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해안은 회색빛이 도는 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한 가닥 초록색 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바닷물은 이제 거의 보랏빛에 가까울 정도로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니 채로 쳐낸 듯한 붉은 플랑크톤이 둥둥 떠 있고 햇빛에 반사되어 이상야릇한 빛깔로 보였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물속으로 낚싯줄이 똑바로 들이어졌나 눈여겨보았고 해가 좀 더 높이 떠올랐는데도 물속에 이상한 빛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날씨가 좋을 징조였다. 물의 구름 모양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구남새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바다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햇살을 받아 노랗게 바랜 모자 반류 해초 몇 조각, 고깔 해파리에 젤라틴 모양을 한 끈적끈적한 보랏빛 기포가 무지개 빛깔로 반짝이며 조각배 바로 옆에 둥둥 떠 있었다. 고깔 해파리는 옆으로 누워 있다. 다시 곧 주웠다 했다. 물속으로 1미터가 조금 안 되는 치명적인 자주색 사상체를 길게 늘어뜨린 채 물거품처럼 유유히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아구아 말라로구나. 갈보년 같으니. 노인이 내뱉었다. 노인이 노에 기댄 채 가볍게 흔들거리고 있는 곳에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길게 꼬리를 늘어뜨린 사상체 같은 색깔의 조그마한 고기들이 그 사이로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떠다니는 거품이 만드는 조그마한 그늘 밑으로 다니기도 하는 것이 보였다. 이런 고기들은 고깔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사상체 일부가 낚싯줄에 붙어서 보랏빛으로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다가 고기를 낚아 올릴 때 그것을 만지게 되면 마치 독 담쟁이 덩굴이나 온나무처럼 손이나 팔에 부푼 자국이나 물집이 생기곤 한다. 아구아 말라의 독은 훨씬 빨리 번지는 데다 채찍을 맞은 자국처럼 부풀어 오른다. 무지갯빛 거품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거품은 바다에서도 가장 허황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노인은 커다란 바다 거북이 해파리들을 먹어치우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바다 거북들은 해파리를 보면 정면으로 다가가 눈을 딱 감은 채 몸을 완전히 등껍질 속에 숨기고 사상체니 뭐니 모조리 먹어치우곤 했다. 노인은 바다 거북이 그것들을 먹어치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또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 해안으로 떠밀려온 고깔 해파리들 위를 걷는 것을 좋아했고 뿔처럼 딱딱하게 굳은 발 뒤꿈치로 그것들을 밟을 때 퍽퍽하고 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다. 노인은 우아한 데다 동작이 빠르고 아주 값이 나가는 녹색 바다 거북과 데모 거북을 좋아했다. 그러나 몸집만 크고 우둔한 붉은 바다 거북에 대해서는 친밀함을 느끼면서도 또한 경멸감을 느꼈다. 누런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놈들은 교미하는 것도 유별나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잠옷 만족스러운 듯
고깔 해파리를 잡아먹는다. 노인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바다거북잡이 배를 탄 적이 있었지만 바다거북에 대해서는 왠지 아무런 신비감도 느껴보지 못했다. 오히려 가엾게만 느껴졌다. 길이가 지금 탄 조각배만 하고 무게도 1톤쯤 나가는 등이 큼직한 장수거북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거북에 대해 무자비한 것은 바다거북을 칼로 난도질해서 완전히 토막을 낸 뒤에도 심장이 몇 시간 동안이나 살아있을 때처럼 고동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심장도 바다거북의 것과 비슷하고 또 내 손발도 바다거북의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기력을 돋우려고 바다거북의 흰 알을 먹었다. 9월과 10월에 힘을 길러 진짜 큰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도록 5월 내내 바다거북의 알을 먹어두었던 것이다. 또한 노인은 어부들이 어구를 맡겨두는 오두막집에 커다란 드럼통에 들어있는 상어의 간유도 날마다 한 잔씩 마셨다. 누구든지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실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끔찍이도 싫어했다. 싫은 것으로 말하자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보다 더한 게 있을까? 상어의 간유는 온갖 감기와 독감에도 아주 효력이 있고 눈에도 좋았다. 노인이 문득 눈을 들어보니 구남새가 또다시 공중에서 빙빙 맴돌고 있었다. 저놈이 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해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날치도 보이지 않고 먹잇감 고기들이 흩어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이 지켜보는 동안 조그마한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빙글빙글 돌다가 대가리부터 처박으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다랑어는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다. 그놈이 물속으로 떨어지자 다른 놈들도 잇따라 뛰어올라 사방으로 곤두박질하고 물을 휘젓고 먹잇감을 향해 멀리 껑충 뛰어올랐다. 다랑어들은 먹잇감 주변에 둥글게 원을 그리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다. 저놈들이 저렇게 빨리 달리지만 않는다면 그놈들 속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하얗게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는 다랑어 떼와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쫓겨나온 먹잇감 고기를 향해 구남새가 물속에 주둥이를 첨벙 내리 덮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구남새가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이 말했다. 바로 그때 한 바퀴 감아서 발로 누르고 있던 고물의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노를 내려놓고 낚싯줄을 단단히 잡아 끌어당기는 동안 부르르 몸을 떨며 줄에 매달려 있는 조그마한 다랑어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낚싯줄을 잡아당길수록 진동이 더욱 커지더니 배전 넘어 배 안으로 끌어들이기 전 물속에서 고기의 푸른 등과 황금빛 옆구리가 보였다. 몸집이 탱탱하고 타날처럼 생긴 그놈은 햇볕을 받으면서 고물 쪽에 벌렁 드러누웠다. 큼직하고 멍청한 두 눈알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쭉 뻗은 날렵한 꼬리로 배 바닥 널빤지를 잽싸게 내리치며 스스로 목숨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친절하게
그놈의 대가리를 두들기고는 아직도 몸을 떨고 있는 놈을 고물 구석 아래쪽으로 걷어차 버렸다. 날개다랑어군. 훌륭한 미끼가 되겠는걸. 좋기 4kg 반은 나갈 것 같은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혼자 있을 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내어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곧잘 노래를 불렀고 한밤중에 스맥선이나 바다 거북잡이 배를 타고 혼자 당번을 서며 키를 잡을 때도 가끔 노래를 부르곤 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소년이 배에서 떠나고 혼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터인 것 같았다. 그러나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았다. 소년과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한밤중이거나 날씨가 사나워 폭풍우에 갇혀 있을 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이 말을 짓거리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며 노인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지켰다. 그러나 지금은 귀찮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입 밖에 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짓거려댔다. 만약 남들이 내가 큰 소리로 혼자 짓거리는 것을 들으면 아마 나더러 미쳤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 상관없어. 돈 있는 어부들은 배 안까지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도 듣고 또 야구 중계도 듣지.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야. 그 일을 위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가. 저 다랑어 떼 주변에 어쩌면 큰 놈이 하나 있을지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다만 먹이를 먹다 무리에서 뒤처진 나고자 한 놈만 낚아 올렸을 따름이지. 하지만 저놈들은 저렇게 멀리 그리고 저렇게 빠르게 가고 있군. 오늘 수면에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같이 북동쪽 방향으로 무섭게 빨리 달리고 있어. 이건 하루 중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인 걸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날씨의 조짐일까? 노인의 눈에는 이제 더 해안의 초록빛 선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푸른 언덕이 마치 눈에 덮인 것처럼 하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다시 그 위로 우뚝 솟은 눈산처럼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있을 뿐이었다. 바다는 아주 어두운 빛을 띠고 있었고 햇빛이 물속에서 프리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플랑크톤 떼가 하늘 높이 떠있는 해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노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푸른 물속 깊이 비치는 짙은 프리즘과 함께 1km 반쯤 되는 물속으로 똑바로 드리워진 낚싯줄 뿐이었다. 다랑어는 다시 물속에 잠겨버렸다. 어부들은 이런 종류의 고기들을 모두 다랑어라고 불렀고 고기를 팔거나 미끼와 바꿀 때만 구별해서 고유한 이름으로 불렀다. 이제 해가 뜨겁게 내리쬐어 노인은 목덜미에 뜨거운 햇살을 느꼈고 노를 젓는 그의 등골을 타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제 배가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고 한숨 잘 수 있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낚싯줄로 고리를 만들어 발가락 주위에 걸어놓고 자면 바로 깰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오늘로 벌써 80날하고도 닷새째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큰 놈을 낚아 올려야 할 텐데. 바로 그때 낚싯줄을 지켜보던 노인의 눈에 물 위로 솟아있던 초록색 막대기가 갑자기 물속으로 푹 잠기는 것이 보였다. 옳거니, 옳거니, 그가 말했다. 배에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면서 그는 노를 노바지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오른팔을 뻗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살며시 낚싯줄을 잡았다. 잡아당기는 힘도 무게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낚싯줄을 가볍게 붙잡고 있었다. 이윽고 또다시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시험삼아 건드려보는 입질인지 강도도 무게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180m나 되는 바다 밑에서 지금 청새치 한 마리가 낚싯바늘의 뾰족한 끝과 중간 부분을 덮고 있는 정어리들을 뜯어먹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노인이 직접 손으로 만든 낚싯바늘이 작은 다랑어 대가리로부터 불쑥 나와 있었다. 노인은 정교하게 낚싯줄을 잡고 왼손으로 살그머니 그것을 낚싯대에서 풀어놓았다. 이제는 고기에게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게 하고서도 낚싯줄을 손가락 사이에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다. 이렇게 먼 바다까지 나온 걸 보면 이번 달에 걸릴 고기로는 아주 큰 놈인 게 틀림없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 어서 잡수시지, 고기 양반. 마음껏 잡수시라고. 제발 마음껏 드시라니까 그러네. 그 얼마나 싱싱한 미끼더냐. 그리고 넌 180m가 넘는 그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 들어가 있잖니. 어둠 속을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서 먹으려무나. 가볍고 조심스럽게 줄이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고 곧이어 낚싯바늘에서 정어리 대가리를 빼어내기가 힘든지 이번에는 좀 더 센 입질이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반응이 없이 다시 조용해졌다. 자, 한 바퀴 더 돌고 와. 어디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지. 냄새가 참 구수하지? 자, 이제 잡숴보시지. 다랑어도 있잖아. 얼마나 탱탱하고 차고 맛있는데. 체면 차릴 것 없어. 고기 양반. 자, 어서 잡수시라고.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낚싯줄을 쥔 채 고기가 위아래로 헤엄칠 경우를 대비해 동시에 다른 낚싯줄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조금 전처럼 가볍게 입질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미끼를 물 테지. 하느님, 그놈이 제발 먹게 해주십시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고기는 이번에도 물지 않았다. 달아나 버렸는지 노인은 아무런 반응도 느낄 수 없었다. 저놈이 도망갈 리가 없는데. 절대로 도망갈 리가 없어. 그냥 한 바퀴 돌고 있는 걸 거야. 어쩌면 전에 낚시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그때 낚싯줄에 가벼운 반응이 오자 노인은 흐뭇했다. 역시 한 바퀴 돌고 왔을 뿐이야. 이젠 틀림없이 먹겠지. 노인은 가볍게 끌리는 느낌에 기분이 좋았고 다음 순간 뭔가 거세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육중한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틀림없이 고기의 무게였다. 그는 여분으로 준비해 놓은 2개의 예비 낚싯줄 중 하나를 아래로 계속 풀어주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낚싯줄이 가볍게 풀려 내려가는 동안 비록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에는 아무런 저항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육중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굉장한 놈이로군. 미끼를 비스듬히 입에 물고 도망치고 있어. 노인이 말했다. 한 바퀴 돌고는 미끼를 삼켜버릴 테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서 말하지는 않았다. 뭔가 좋은 일은 입 밖에 내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굉장히 큰 고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랑어를 비스듬히 입에 물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놈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고기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지만 중량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윽고 중량감이 더욱 늘어나자 그는 낚싯줄을 더 풀어주었다. 잠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에 압력을 높이자 점점 무거워지면서 줄은 곧장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이놈이 미끼를 삼켜버렸군. 잘 집어삼키도록 해줘야지. 그가 말했다.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낚싯줄이 풀려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침내 왼손을 뻗어 여분 낚싯줄 2개의 끄트머리를 다른 예비 낚싯줄 2개에 단단히 붙들어 맸다. 이제 만반의 준비가 끝난 셈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줄 말고도 70m짜리 낚싯줄을 여분으로 3개나 더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삼키시지. 아주 꿀꺽 삼키란 말이다. 그가 말했다. 낚싯바늘 끝이 내 심장 깊숙이 박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꿀꺽 삼켜버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 이제 순순히 물 위로 떠올라 오시지. 작살로 푹 찌를 수 있도록. 옳지. 각오는 되었겠지? 이제 그만하면 실컷 잡수셨겠지? 자,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손뼉을 3개 치고 1m쯤 낚싯줄을 잡아당기고 나서 또다시 여러 번 손뼉을 치면서 2 팔의 힘과 온몸의 무게를 실어 팔을 번갈아 내밀면서 낚싯줄을 힘껏 당기고 또 당겼다.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었다. 고기는 그냥 천천히 달아나 버릴 뿐 노인은 조금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의 낚싯줄은 본디 큰 고기를 잡기 위해 만든 것이라서 튼튼했다. 줄에서 물방울이 튈 정도로 그는 등에다 줄을 대고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이어 줄은 물속에서 천천히 쉿쉿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는 배의 가름대에 앉아 끌어당기는 힘에 맞서 몸을 뒤로 버틴 채 여전히 줄을 잡고 있었다. 조각배는 북서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기는 한결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배와 고기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한가로이 헤쳐나갔다. 다른 미끼들은 아직 물속에 있었지만 달리 손쓸 도리가 없었다. 옆에 그 애가 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금 고기한테 끌려가고 있고 내 몸은 밧줄거리가 된 셈이야. 이 줄을 어딘가에 단단히 잡아맬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고기놈이 줄을 끊어버릴지도 몰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있다가
고기가 끌고 갈 때에는 줄을 더 풀어줘야 해. 이놈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지 뭐야. 하지만 만약 이놈이 물속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한담? 또 이놈이 물 밑으로 곤두박질 쳐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모르겠는걸. 하지만 무슨 수를 써봐야지. 내게도 방법은 많으니까. 노인은 여전히 등에 낚싯줄을 걸친 채 줄이 물속에 비스듬히 꽂힌 채 조각배가 꾸준히 북서쪽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러다가 죽을 테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버티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테니. 그러나 4시간이 지나도록 고기는 여전히 배를 끌면서 먼 바다로 헤엄쳐가고 있었고 노인은 여전히 낚싯줄을 등에 걸친 채 꿋꿋이 버티고 있었다. 저놈이 낚시에 걸려든 게 정오 무렵이었지. 그런데 아직 녀석의 낯짝도 보지 못했단 말이야. 노인은 고기가 낚시에 걸리기 전부터 밀짚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던 탓에 이마가 쓰리고 아팠다. 또한 갈증이 나서 두 무릎을 꿇고 낚싯줄이 갑자기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뱃머리 쪽으로 가까이 기어가서는 한 손을 뻗어 물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뚜껑을 열고 물을 조금 마셨다. 그러고 나서 뱃머리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돛대 받침에서 뽑아놓은 돛대와 돛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참고 견디려고 할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뭇이 보이지 않았다. 뭇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단 말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난 언제든지 아바나 쪽에서 비치는 밝은 빛을 보고 항구로 돌아갈 수 있거든.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고 어쩌면 그때까지는 고기놈이 올라와 줄지 모르지. 만약 그때까지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달이 떠오를 때까지는 올라와 주겠지. 또 그때까지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는 올라와 주겠지. 지금 내 몸엔 쥐도 나지 않고 기운이 팔팔 흘러넘치고 있어. 입에 낚싯바늘이 걸려있는 건 저놈이야. 하지만 저렇게 끌어대다니 대단한 놈이로군. 철사 목줄에 주둥아리가 단단히 걸린 게 틀림없어. 저놈 낯짝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내 상대가 어떤 놈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으련만. 노인이 별을 보고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고기는 그날 밤새도록 진로나 방향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해가 떨어진 뒤부터는 날씨가 추워져서 노인의 등과 두 팔과 노쇠한 다리에 흘렀던 땀이 마르자 한기가 느껴졌다. 미끼 상자를 덮어두었던 부대를 벗겨 낮 동안 햇볕에 말려놓았었다. 해가 떨어지자 그는 등이 덮이게 그것을 목 주위에 감고는 어깨에 가로질러 있는 낚싯줄 밑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부대가 낚싯줄의 쿠션 역할을 해주었고 뱃머리에 기대어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고 앉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제법 편안한 자세가 되었다. 실제로는 견딜 수 없는 자세를 겨우 면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퍽 편안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도 저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저놈도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놈이 지금처럼 계속 버티고 있는 한에는 말이야. 한 번은 일어나서
배전 너머로 오줌을 누고 별을 올려다보면서 진로를 확인했다. 그의 어깨에서 곧장 뻗어나간 낚싯줄이 물속에서 마치 한 줄기 인광처럼 보였다. 이제 배와 고기는 아까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아바나 쪽 하늘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류의 동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만약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이놈의 고기가 가고 있는 진로가 옳다면 난 벌써 몇 시간 전에 불빛을 보았을 테니 말이야.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계속해서 그 고기놈만 생각해야지 하고 그는 곧 다짐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생각하란 말이야.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고 나서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이걸 구경할 수도 있을 텐데. 늙어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있어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걸. 잊지 말고 저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침에는 꼭 먹어야 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밤중에 돌고래 두 마리가 조각배 주위에 다가와 이리저리 뒹굴며 물을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수컷이 물을 내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을 쉬듯 물을 내뿜는 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다. 착한 놈들이지. 놈들은 함께 놀고 장난도 치고 사랑도 하지. 저 돌고래들도 날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들이지. 그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자신의 낚시에 걸린 큰 고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멋지고 별난 놈이야. 도대체 나이를 얼마나 먹은 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힘센 놈, 또 이렇게 별나게 구는 놈은 머리털 나고 지금이 처음이지 뭐야. 날뛰지 않는 것을 보니 여간 똑똑한 놈이 아닌걸. 이놈이 날뛰거나 마구 요동치는 날에는 꼼짝없이 내가 끝장나고 말 텐데. 하지만 아마 전에도 여러 번 낚시에 걸린 경험이 있어 이럴 때는 지금처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자신의 상대가 오직 한 사람뿐이며 게다가 나이든 늙은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을 거야. 아무튼 굉장한 놈이야. 고기 쌀이 좋다면 시장에서 값이 많이 나가겠지. 미끼를 먹는 것도 낚싯줄을 끌고 가는 것도 꼭 사내답게 하는군. 싸울 때 조금도 당황하는 빛이 없단 말이야. 저놈에게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와 마찬가지로 그저 필사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까? 노인은 언젠가 청새치 한 쌍 중에서 한 마리를 낚았던 일이 기억났다. 먹이를 발견하면 순놈은 언제나 암컷에게 먼저 먹게 한다. 그때 낚시에 걸려든 놈은 암놈이었는데 겁에 질려 사방으로 마구 날뛰면서 필사적으로 투쟁하다가 곧 기진맥진해버렸고, 그러는 동안 순놈은 계속 암컷 옆에 붙어서 낚싯줄을 넘어다니기도 하고 암컷과 함께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수면을 맴돌기도 했다. 순놈이
너무 암놈 가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큰 낫처럼 날카롭고 모양이나 크기도 큰 낫 같은 꼬리로 낚싯줄을 끊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되었다. 노인은 암놈을 갈고리로 끌어올리고 몽둥이로 후려 갈겼는데 가장자리가 사포처럼 거칠고 쌍날 칼같이 뾰족한 주둥이를 잡고 몽둥이로 골통을 마구 후려치자 마침내 고기 색깔이 거울 뒷면의 색깔처럼 변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소년의 도움으로 그놈을 배 안으로 끌어올렸을 때까지도 순놈은 한시도 배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런 뒤 노인이 낚싯줄을 풀고 작사를 준비하는 동안 순놈은 암놈이 있는 곳을 보려고 배전 옆에서 공중 높이 뛰어올랐다가 날개처럼 생긴 자주색 가슴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널찍한 자주색 줄무늬를 드러내 보이더니 물속 깊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놈이었지 하고 노인은 그때의 추억을 되새겼다.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더니만 청새치를 잡으면서 목격한 일 중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 애도 슬퍼했고 우리는 암놈에게 용서를 빌고는 즉시 칼질을 해버렸지. 그 애가 지금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둥그스름한 이물 널빤지에 몸을 기댔다. 그러자 어깨에 가로질러 걸친 낚싯줄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큰 고기의 힘이 느껴졌다. 일단 내 계책에 걸려든 이상 어느 편이든 선택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데 이놈이 선택한 방법이란 온갖 올감이나 덫이나 계책이 미치지 못하는 먼 바다의 깊고 어두운 물속에 잠겨 있자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 방법이란 모든 사람이 다다르지 못하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놈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있는 것이고 정오부터 줄곧 이렇게 함께 있었던 거야. 더구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차라리 어부가 되지 말 걸 그랬나 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부가 되는 게 내 타고난 운명이 아닌가. 날이 밝는 대로 잊지 말고 꼭 다랑어를 먹어야지. 먼 동이 트기 얼마 전 그의 뒤쪽에 내려둔 미끼 하나에 뭔가가 걸려들었다.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낚싯줄이 배전 밖으로 갑자기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칼집에 든 칼을 꺼내 배전에 기대고 있던 왼쪽 어깨로 고기의 모든 중량을 받으면서 배전 나무에 대고 낚싯줄을 끊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줄도 끊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예비 낚싯줄의 풀어진 끝과 끝을 단단히 동여맸다. 노인은 한 손으로 이 일을 능란하게 해치웠으며 매듭을 단단히 동여매는 동안에는 감아놓은 낚싯줄을 한쪽 발로 꽉 누르고 있었다. 이제 예비 낚싯줄은 모두 6개가 생긴 셈이다. 방금 끊어버린 미끼를 매달았던 곳에서 각각 2개, 지금 고기가 물고 있는 낚싯줄에서 또 2개로 그것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70m짜리 낚싯줄이 있는 데로 가서 그것마저 끊어버리고 예비줄에다 연결해 둬야겠는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결국 400m 가까이 되는 카탈로니아산 좋은 낚싯줄이랑 낚시랑 목줄을 잃어버리는 셈이로구나.
그거야 또 장만하면 되지. 하지만 다른 고기를 잡으러다가 이 큰 놈이 달아나기라도 하면 누가 그걸 보상해 준담? 지금 막 미끼를 문 놈이 어떤 고기인지 나는 몰라. 청새치나 황새치 아니면 상어였겠지. 무슨 고기가 걸렸는지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급하게 놓아줘야 했거든.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정말 좋으련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지금 자네 곁에 없잖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자네 혼자뿐이니 어둡건 말건 아무튼 마지막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예비줄 2개를 연결해 두는 게 좋겠어. 그래서 노인은 그렇게 했다. 어둠 속이라 일하기 어려웠고 한 번은 고기놈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져 얼굴 아래가 찢어졌다. 피가 뺨을 타고 조금 흘러내렸다. 그러나 턱까지 흘러내리기도 전에 엉겨 말라버렸으며 그는 간신히 이물 쪽으로 돌아가 판자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부대의 위치를 바로잡은 뒤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움직여 다른 쪽 어깨 위에 걸쳐지도록 했다. 그리고 어깨의 힘으로 줄을 고정시키면서 고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주의 깊게 가늠해 보고 나서 한 손을 물에 담가 나아가는 조각배의 속도를 헤아려 보았다. 저놈이 뭐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칠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목줄의 철사가 놈의 언덕같이 큼직한 등을 긁은 게 틀림없어. 그래도 놈의 등은 분명 내 등만큼 아프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제 놈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이 배를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겠지. 문제될 만한 일은 모조리 해치웠겠다. 예비줄도 충분히 있겠다.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고기야. 노인은 크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난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테다. 아마 저놈도 나하고 끝까지 같이 있으려고 하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하고는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기 전 이 시각에는 추웠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뱃전에 몸을 밀착시켰다. 저놈이 버티는 한 나도 버틸 수 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낚싯줄이 물속으로 풀려 내려갔다. 조각배는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아침 해가 수평선 위에 첫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의 오른쪽 어깨에 햇살이 비쳤다. 놈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해류 때문에 우리는 멀리 동쪽으로 밀려나게 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고기놈이 해류를 타고 방향을 바꿔주면 좋으련만. 그건 놈이 지쳤다는 증거인데 말이야. 해가 좀 더 높이 떠올랐지만 노인은 고기가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만 한 가지 유리한 징조가 보였다. 낚싯줄이 기운 각도로 보아 고기가 아까보다 위쪽으로 떠올라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고기놈이 뛰어오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지만 말이다. 하느님, 제발 저놈이 뛰어오르게 해주세요. 저놈을 다룰 낚싯줄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내가 조금만 더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기면 어쩌면 저놈은 아파서 뛰어오를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날도 밝았으니 저 녀석을 뛰어오르게 해야겠는걸. 그래서 등뼈를 따라 붙어있는 불에 공기가 가득 차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노인은 줄을 좀 더 팽팽하게 당겨보려고 했지만 고기가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였다. 몸을 뒤로 젖히고 줄을 당기자 저항이 느껴져 이제 더 세게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대로 잡아당겨서는 안 되겠는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세게 잡아당길 때마다 낚시가 걸린 상처가 넓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기가 뛰어오를 때 낚시가 벗겨져 버릴지도 몰라. 어쨌든 해가 떠오르니 한결 기분이 좋구나. 이번만은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낚싯줄에는 누런 해초가 달려 있었지만 노인은 해초의 무게가 오히려 고기에게는 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흐뭇했다. 밤이 되면 그렇게도 많이 인광을 번쩍이는 누런 모자반류의 해초였다. 고기야, 나는 너를 끔찍이도 좋아하고 존경한단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난 너를 죽이고 말 테다. 노인이 말했다. 그렇게 되기를 빌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때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북쪽에서 조각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 새는 수면 가까이 아주 나지막하게 날고 있었다. 노인은 새가 몹시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는 배의 고물에 가서 지친 날개를 휘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낚싯줄 위에 가서 앉았다. 너 몇 살이냐? 이번 여행이 첫 나들이인 거야?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노인이 말을 걸자 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새는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제대로 낚싯줄을 살펴볼 겨를도 없어 보였다. 갸냘픈 발가락으로 낚싯줄을 꽉 움켜잡고 있는 동안 아래 위로 흔들거렸다. 줄은 튼튼해. 아주 단단하다고. 간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되겠니? 노인이 새에게 말했다. 새들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저 새들을 노리고 바다까지 날아오는 매들이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해 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머지않아 매들에 대해 알게 될 테니 말이다. 실컷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러고는 무트로 날아가 인간이나 다른 새나 고기처럼 네 행운을 잡으려무나. 그가 말했다. 밤 동안에 등이 뻣뻣했고 지금은 심한 통증까지 있었는데 새에게 말을 걸고 나니 노인은 힘이 솟았다. 새야, 네가 좋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아. 지금 미풍이 불고 있는데 돛을 올리고 너를 뭇까지 데려다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나는 지금 친구와 함께 있단다. 노인이 말했다. 바로 그때 고기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은 이물 쪽으로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 몸을 버티면서 줄을 조금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갑자기 낚싯줄이 당겨지는 바람에 새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만 노인은 새가 날아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만져보다가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알아챘다. 뭔가가 저놈의 고기를 아프게 했던 모양이로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고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낚싯줄을 당겼다.
그러나 줄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는 그대로 줄을 꽉 걸머쥔 채 뒤로 버텼다. 고기야, 너도 그걸 느끼고 있구나. 정말이지, 나 역시 그렇단다. 그가 말했다. 새와 벗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은 그제야 사방을 둘러보면서 새를 찾았다. 그러나 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래 쉬지도 못하고 그만 가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해안가에 도착할 때까지는 더욱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될 거야. 고기가 한 차례 획 잡아당긴다고 손에 상처가 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람? 내가 아주 멍청해진 게 틀림없어. 아니면 작은 새 한 마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건지도 몰라. 이제는 내 일에만 집중해야겠군. 기운을 잃지 않도록 다랑어도 먹어둬야지. 지금 그 애가 내 곁에 있고 또 소금이 조금 있으면 좋으련만.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